폰트 사이즈 이런 것들이 좀 미숙하네요. 한번 비춰보니까. 그런데, 보이네요. 대한민국 카이로스, 여기 보면 카이로스가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지금 그런 때가 오고 있는 것 같다는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제 우리도 그 한 달에 끼고 싶은 거죠. 한 달에 끼고 싶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셨는데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리플레이스 했다. 대체했다고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진리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그렇게 구분을 하죠. 대체를 한 것이 아니라 각각 기능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좋은 쪽으로 우리가 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큰 뭐 잘못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도 오늘부터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미국, 영국처럼 복음을 전도하여 천국의 영광을 드러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아 우리 손으로 힘들여 나라를 영국, 미국같이 만들어 놓고 세계 각국에 대한 선교사를 파송하여 야만과 미개한 인종에게 전도하면 우리의 나중복도 크겠고, 나중복이라는 말을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이런 말을 썼어요. 우리의 권리도 커지겠고 우리의 영광도 미국, 영국같이 드러날지라.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영국을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제가 75년도에 미국을 처음 갔는데 미국이 천국 같더라고. 여러분도 처음 가실 때 그렇게 느꼈겠죠? 제가 그래서 그때는 국제전화도 힘들어가지고 한국으로 제가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서 엄마 여기는 천국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기에 천국은 무슨 너무 천국이야. 그 정도로 우리가 못 살았고 미국이 좋더라고요. 그때 우리나라에 제가 나갈 때만 해도 이 온수 라인이 없었습니다. 상수도 그러니까 보일러에서 온수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 아침에 겨울에 세수하려면 세수 대야에다 받아서 연탄에다 올려서 물을 약간 이렇게 워밍업 해가지고 그렇게 세수했거든요. 근데 미국 가니까 트니까 바로 온수가 나오더라고. 오, 그런 게 있더라고. 트니까 온수가 나오고 겨울에 이렇게 막 히터를 틀어가지고 막 하다가 너무 덥네? 그래서 또 바로 바꿔서 에어컨 틀었다고. 그 정도로. 예, 그렇죠. 하여튼 그런 그 세상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다른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 놀랐을 겁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이 이 남조선에 내려오면 아마 똑같이 느낄 겁니다. 똑같이. 이 사진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거 할 때만 해도 요 삼성전자가 지금 저렇게 4만 전자니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삼성전자가 파리 올림픽에서 17,000명한테 400억을 들여서 갤럭시 G 플립 6 200만 원짜리 하나씩 다 줬습니다. 물론 북한 선수들한테 다 줬어요. 줬는데 북한 애들 안 가져갔습니다. 못 가져갔죠. 갖고 싶은데. 이 표정 한번 보세요. 예. 여러분.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가 이 선수 이름을 내가 잊어먹었는데, 사진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보여주니까, 데모를 해주니까, 이 신기해하는 이 표정을 한번 보라고. 이 우리 한국 선수들이야 뭐 그렇고, 요 애들 한번 보시라고. 얘는 아마 책임자 같아. 표정이 굳었잖아요. 보라고요. 야, 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 호기심과 부러움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어디 수용소 들어갔다고 그러죠? 여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그랬다고 그러죠. 이게 지금 한국과 북한의 뚜렷한 차이.
이 삼성전자가 이거 이래서 400억 들여서 이거 손실로 봤더니 이거 이렇게 해서 광고 효과가 또 어마어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장사하는 사람은 다르다. 나같이 쫌팽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다. 그런 생각을 내가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지금 대한민국 눈부십니다. 눈부시고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한국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고 세계 1등 가는 것들이 서울 지하철, 인천공항, 반도체, 전자정부, 인터넷 속도, 한국산 휴대폰을 전 세계 3분의 1도 있고 바다에 떠 있는 선박 43%. 트럼프가 윤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처음 얘기했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응? 그 배 만드는 거 배 만드는 것뿐이 아니라 MRO 사업, 메인터넌스, 리페어, 응? 오퍼레이션 하는 그거를 좀 같이 합시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해외 건설 연간 100조. 뭐 이거 말고도 뭐 어마어마한 게 많지. 우리가 다 기록을 못해서 그렇지. 이번에 국가조찬 기도회 김장환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다 들었거든요. 이거 말고도 뭐 좋은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요런 밝은 면. 그 다음에 자살률 1위, 낙태율 1위, 뭐 이런 거.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뭐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김장한 목사님은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난 분 같아.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지금 아까 이 전기 얘기하죠. 요 사진. 북한은 깜깜하고, 이거를 지난번에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세 사람 아시죠? 세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 이 시스템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국가 경제가 좌우가 된다. 나라가 망하는 나라가 있고 흥하는 나라가 있는데 대표적인 샘플이 뭐냐? 남한과 북한이다. 그러면서 이 사진을 보여준 겁니다. 요거. 딱 갈라진 거. 이걸 트럼프 대통령도 2017년도인가 한국에 와서 이걸 얘기했어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았는데, 진짜 가까이서 쳐다보면요, 비참하기 짝이 없어. 도대체 몇 년이나 더 살다가 죽었을까요? 사진 찍히고.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절절하게 지금 들어보니까 진짜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그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우리가 뒤에 나오지만 성리학의 마비가 돼가지고 온 정신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언더우드 선교사의 예언처럼 멀지 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어요, 옛날에. 이건 제가 잘 쓰는 건데, 수백 년간 우리를 빨아먹은 주자성리학. 이 시는 어떤 사람이 쓴 건데, 딱 그 정황에 맞는 거라서 제가 넣어놨습니다. 주자성리학은 제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니까, 고려가 망하고 이조가 들어서면서 이태조가, 물론 그 바로 이어서 왕이 됐던 이방원 또 세종 이런 분들이 고민을 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국가가 부흥할 수 있는가. 그래서 국가 부흥을 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주자성리학을 택했다는 거예요. 왜냐? 주자성리학을 처음에 누가 했냐?
송나라, 남송에 있던 그 주희라는 학자가 그 이제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두었는데 그 당시에 남송의 그 산업이 그때는 뭐 공업이 있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있는 게 아니라 농업 아닙니까? 그 농업을 잘하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남송은 양자강 요렇게 가면 위에서 금나라가 쳐내려와 가지고 금나라가 점령을 하고 있고 그 양자강 요렇게 있죠. 그 양자강 바로 밑에 그걸 강남이라 불렀습니다. 지금 저기 무슨 엄마 아파트 있는 거기가 강남이 아니라 그 양자강 밑에가 강남이에요. 그래서 강남에서 제비가 온다는 얘기는 저 강남 엄마 아파트에서 제비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 양자강 남쪽에서 제비가 온다. 흥부 얘기 들어보셨죠? 흥부가 박을 타니까 뭐가 나왔어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를 싹을 틔워서 해가지고 박이 열렸는데 그 박을 켰더니 뭐가 나왔어요? 금은보화가 나왔죠. 그런 설화가 왜 있을까요? 그만큼 강남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강남 다녀온 제비한테서 그 금은보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그게 강남 그 당시에 남송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잘 살았고 세계 선진국이었고 그때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 바로 조금 있다가 이제 원나라라는 그 몽골에 왔던 그 서양 이태리 사람이 있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이 이제 중국의 남송에 왔다가 돌아가서 그 보고서를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조선을 건국하고 뭐를 흠모했는가? 우리도 그 강남에서 하고 있는 농법을 배워서 강남 농법을 하자. 그 강남 농법이 뭐냐 봤더니 지금은 우리가 모내기 할 때 이렇게 그 모판에다가 모를 키워가지고 그거를 이식하잖아요. 줄을 쫙 세워가지고 줄 세우는 것도 이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일제극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벽실을 논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는 보니까 모판에다가 키워서 실패율이 적게 만들어서 그 싹을 틔워서 그것을 심어서 실패율을 줄였다. 그 다음에 물이 부족한 곳은 이렇게 수차를 이렇게 긴 수차를 해가지고 발로 이렇게 밟아 올라가면 이 물이 약간 높은 곳으로 그 물을 퍼올리는 그 애굽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옛날부터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물대기를 뭐 수차가 찬다. 뭐 성경 말씀에 그게 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세종대왕도 그 수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일본의 관리들을 출장 보내가지고 수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좀 가서 알아와라. 그리고 이용 실태가 어떤지 좀 알아와라. 그래서 보낼 정도로. 그래서 국내 농법,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치구기를 왜 만들었게요? 농업 때문에 농사 때문에. 치구기도 만들고 해시계도 만들고 다 그런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친 건데 그래서 그때 그럼 강남 농법을 들여오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체계도 같이 가져와야 된다. 그래야 이게 풀세트로 나라가 제대로 발전한다. 그래서 가지고 온 게 주자성리학이었습니다. 주자성리학이었는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황제를 섬기고 우리나라 조선 왕은 중국 황제를 섬기고 또 여기 이 조선에 있는 관리들은 왕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사람 섬기고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이게 완전히 뭐라 그래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제도가
됐었고, 결국은 주자 성리학 때문에 이조 조선이 망한 거예요. 망하고. 잘 섬기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효 이런 거 하세요? 효에 대해서, 물론 효가 좋은 건데, 이게 오리진이 어떻게 생긴 거냐? 어디서부터 흘러나온 것이냐? 충효 사상에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건 어른을 모시고 어른을 섬기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위계 질서, 계급을 만들고 그 계급의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해서 나라가 흔들림 없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굴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효사상, 충효사상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주자성리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 중국 황실에서 이조를 빨아먹은 겁니다. 500년 동안 빨아먹었어. 그 지도자들이 다 무능했고, 잘 아시죠? 고종은 결국은 나라를 운영을 해보다가 안 되니까 일본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제가 돈은 잊어먹었는데 일본에 팔아먹고 그 돈 가지고 궁녀들하고 수백 명의 궁녀들을 거느리면서 궁녀들 밥 먹이고 그걸로 그냥 그렇게 말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무당, 민비가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강산 12,000봉에다가 전부 곡식을 갖다가 올리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 아니에요. 러일 전쟁 나니까 민비는 러시아 편이었거든. 러시아하고 잘 지내기를 원하고 일제가 자꾸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으니까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소뚜껑 하나를, 무쇠 소뚜껑 하나를 이 왕궁 안에다가 마당에다가 넣고 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을 했으니까. 제사,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데 어린 생각에 솔직히 잘 모르겠더라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인데, 그럼 아버지가 시킨 대로 이렇게 홍동백선이 해서 쭉쭉쭉 올려놓고 절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종이 뭐라 그럽니까? 지방을 이렇게 촛불에 태워서 올려보내는데 내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렇게 하면 조상들이 잘 드시고 가셨다는 거야. 근거가 희박해. 평생을 우리는 제사 드리다가 망한 겁니다. 어른 모시다가 망한 거예요. 자, 서양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준 겁니다. 1945년 이전에 내한한 개신교 선교사가 1,500명. 미국이 거의 다 미국 70%가 미국이고 영국, 카나다, 호주. 그 다음에 선교 100주년 동안 내한 선교사가 약 3,000명. 그렇게 해서 나라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 선교사. 한국에 조선에 파송됐던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한글도 미국 선교사 헐버트라는 분이 띄어쓰기를 하시오. 띄어쓰기. 그렇게 줄줄줄 써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이 그 띄어쓰기를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그렇게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분들이 깨어있는 눈으로 우리에게 지도를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를 막 스타트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25 발발 직후, 난 이 트루먼 대통령이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트루먼 대통령은 이 스펙이 약해가지고 고졸이잖아요. 고졸인데 메가드한테 힘들었어, 사실은. 메가드는 잘 나가는 육사에 1등으로 졸업했던 잘 나가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건방졌잖아요. 근데 이 트루먼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 결국은 잘렸지만 트루먼 대통령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6.25 발발하고 나니까 We cannot let them down.
그들이 망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그 선교사님, 목사님들의 그 건의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고, 사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약한 나라를 침략한 침략군을 용서할 수가 없다. 이 트루먼의 순진한 이 발상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에 그 미군이 오게 됐고 우리나라가 지켜진 것이죠.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그 갚기 위해서 2015년에 보니까 170개국에 2만 7천여 명 파송이 됐고 21년도에 좀 줄었죠. 그 이후로. 이때가 아마 피크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 이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결국은 아펜젤로라는 선교사가 이승만 청년을 키웠고 그분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 지도자로 키워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참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모략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보내준 그런 귀한 인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주장했던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입국이라는 네 가지 기둥에 의해서 나라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건국을 하게 됐다. 여기 이제 둘이 써놨죠. 메가더하고 이승만 대통령, 당대 최고의 반공주의자 두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공산주의라는 걸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를 출장이 아니라 한번 그 소련을 방문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 홀로도모르 하는 대기근이 났던 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게 공산주의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본인이 썼던 공산주의 당부당 하는 그런 그 책도 있죠. 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은 책인데, 그게 인간 그 기본적인 본성에 어긋나는 그런 그 사상을 기초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때부터 입이 딱 이승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 시대를 관통하고 대륙을 관통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을 보시게 되면 잘 아시는 대로 1899년에 한성 감옥에서 회심을 했죠. 예수를 믿게 됐고, 이제 그 이후로 잘 아시는 대로 1945년에 38선 이북을 점령했던 소련의 흉계를 간파했어요. 좌파들은요, 꼭 남쪽에서 정부를 먼저 세웠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2차 대전 말기에 소련에서 군대를 밀고 들어오면서 바로 위원회를 설립을 했잖아요. 그 북한 땅에다가. 그게 정부거든요. 그게 정부인데 왜 미국은 소련을 그렇게 서로 협력해서 들어오게끔 만들어줬을까? 북한 땅을 양보하도록 그 지경까지 갔을까? 근데 2차 대전 말기에 독일군에게 소련이 거의 1,000만 명 이상의 인명 손실을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이 그 소련의 그 손해본 것에 대해서 보상심리가 작동했다고 그래요. 그 보상심리 때문에 극동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밀고 들어오게 됐던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한 단독 정부가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46년 6월 3일 날 정읍선언을 통해서 했고, 이때 이렇게 안 했으면 남한 정부를 우리가 세울 수가 없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수립
하고 이 이승만 대통령은 국제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그 승인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 수립 이전에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를 승인받기 위해서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여러 해 가서 얘기하고 외무장관한테도 얘기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 만들어지고 있던 국제연합, 지금 국제연합이 아닌데, 그가 없어진 국제연합인데, 국제연합회의에 나가서, 국제회의에 나가서 발표를 하면서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승인을 못 받고, 중국 정부에도 승인을 받지를 못하고, 결국은 끝내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 승인을 간신히 받았습니다. 이것도 너무 근소한 표차로 우리가 승인을 받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6.25 사변이 터지고 나서 유엔군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됐어요. 그 유엔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승인을 해준 나라인데 북한에서 남한을 침공했더니 아니 우리가 세운 나라를 침략을 해? 논리가 그런 거예요. 안 되겠네. 그래서 유엔에서 지원군을 보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대로 휴전을 하자고 그래서 6.25 이제 중간에 넘어가서 이 대책 없는 휴전에 항의해서 반공포로 석방하는 초강수를 써서 결국 미국한테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 6.25 전인데 토지개혁을 통해서 북한도 토지개혁을 했고 우리도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엊그제 제가 유튜브 어디를 봤더니 북한에서 토지개혁을 했는데 그 자기들이 그 써놓은 그 국민들이 시위하는 토지개혁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그러고 막 써놨는데 그 완전히 속임수 하는 걸 모르고 막 그냥 올려놨더라고요. 막 우리 국민들한테 나눠준다고 하면서 하는데 결국 북한은 인민당에서 다 뺏어가 버렸죠. 노동당에서 다 뺏어갔고 우리는 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 나눠줌으로써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개혁과 굉장히 교육에 역점을 두고 하셨고, 그 다음에 제가 꼭 원자력을 해서가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 인력 양성을 위해서 그 없는 살림에 많은 사람을 돈을 들여서 원자력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원자력 교육은 IAEA라는 뭐 지금도 여러분들 아시죠? IAEA라는 그 국제기구를 통해서 거기 지금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도. 그 국제기구를 통하면 훈련 같은 것을 그냥 공짜로 해줍니다. 후진국에서 오면. 지금도 우리가 후진국 뭐 저런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우리나라 고리 1호기는 아니지만 고리 원자력 또 울진 원자력 이런 데서 훈련시켜줍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런 타입의 훈련을 원자력 인력 훈련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저는 66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뭐 66년도는 이제 1학년이니까 1학년은 교양 과목이니까 독일어도 배웠고 뭐 영어도 배웠고 철학 하나도 기억은 안 나지만 철학 공부도 했고 뭐 일반 무슨 뭐 공학 이런 거 배웠습니다. 배우고 2학년 때부터 67년도부터 이제 원자력 기초 핵공학 이론 이런 걸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우리를 가르쳤던 그분들이 아는 게 없더라고요. 아는 게 없어. 왜냐하면 핵공학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분들이 우리한테 뭘 가르쳤냐. 당신들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서 IAEA 그 과정을 통해서 받아온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가르쳤어요. 예를 들면 원자력 연구원에 오래 근무하셨던 이창건 박사. 이창건 박사 같은 분은 서울공대 전기과를 나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학교가 아니라 이제 이런 그 발전소니 뭐 연구소니 이런 데 가서 배워온 겁니다. 배워서
중성자 증백의 수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증백의 수, 뭐 F 이퀄 뭐 이렇게 나오는 공식이 있어요. 그런 걸 배워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그걸 쭉 가르쳤죠. 가르쳤고, 우리는 대학 다닐 때 2학년 때 핵공학 공부했죠. 3학년 때 원자로 이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근데 김동훈 교수라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원자로 이론을 가르치고 나머지는 배울 게 없어. 원자력 계측인 이런 것도 배울 게 없으니까 그냥 일반 구조역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공과대학에서 가르치는 5만 가지 그 토목공학까지 구조역학 이런 것까지 다리 이런 거 건설할 때 힘이 이런데 뭐 트러스 이런데 힘을 얼마나 받는지 그런 거 계산하는 거 그런 오만 잡다한 듣보잡 공학을 다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더니 제가 나중에 이제 다 크고 난 다음에 제가 원장으로 모시고 있던 그야말로 재료공학 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그럼 아주 학교 다닐 때부터 원장 요원의 교육을 받았네. 그렇게 농담할 정도로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앞을 내다보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몇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걸 제가 뽑아왔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용기와 뛰어난 지상의 감명을 받았다. 공산주의자들을 상대할 때 예측할 수 없게 하는 것의 중요성. 여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에게 들키지 마라. 이승만이 이미 한 거예요, 그때. 협상하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내 보관이 뭔지를 알려주면 안 되지. 내 카드를 보여주면 안 되죠. 그죠? 트럼프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의 통찰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다. 방공포로 석방 사건에 대해서 나눈 거 가지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벤플리트 전 팔군 사령관이 그는 위대한 애국자로 자기 체중만큼의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닌 사람이다. 내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나는 내 체중만큼의 똥만 들어있는 사람. 하여튼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 교수가 그는 미국이 의지할 곳은 자기뿐임을 간파하고 냉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지정학적인 가치를 떠올리며 판돈 모두를 듣죠, 잘못해 모두를 싹쓸이하는 타고난 포카군. 사실 그때 협상할 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아니 포카 게임을 하는데 자기는 판돈도 없는데 그거를 그 부자 영감한테 그걸 뜯어낸다는 게 그게 보통 실력이 아니잖아요. 보통 실력이 아닌 거예요. 세계 패자로부터 최대의 차리세를 뽑아냈다.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딱 얻으면서 현찰, 제가 그때 알기로는 70억 불로 들었는데 누구에게는 30억 불 얘기하기도 하고 하여튼 30억 불도 지금 한 300억 불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 돈 현찰로 받았습니다. 현찰로 받아서 제가 아쉽게 생각한 게 그럼 한 1억 불 정도 뽑아서 하와이에 집이나 하나 사놓지. 마르코스처럼. 그래서 사놨으면 은퇴하고 가서 살면 되잖아요. 안 했더라고. 이게 우리나라 초기에 시작할 때 대통령들이, 지도자들이 이 정도의 그 철학이 있는 거예요. 도덕심이 있고 철학이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도 자기 손에 가진 게 없잖아요.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정예를 다 바치고 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자기가 얼마든지 돈을 빼돌릴 수 있는데도 돈 안 빼돌리고 그걸 전부 인력 훈련하고 그런 돈으로 쓴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또 무초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6.25 피난 가고 막 같이 얘기하던 사람이에요. 그는 머리가 좋았고 아주 고차원적인 시각에서 복잡한 세계 정세를 잘 이해했다. 그는 한국인의 생존과 자신의 생존에 집착했다. 그의 영혼은 말과 글에 다 유창하여
그의 레토릭은 미국인을 사로잡았다.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유학 중에 박사학위 논문도 썼고 많은 논문도 읽었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쓴 Neutrality Influenced by USA, 미국의 영향 하에서의 중립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그 논문은 지금도 유명해서 미국이 대만 주변을 중국이 자기 영해라고 선포한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부러 보라고, 일부러 깃발도 성조기를 보통 깃발이 아닌 한 4배 정도 되는 큰 깃발을 걸고 중국 보라고 그렇게 하고 널널하게 그 바다를 통과하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 통과할 때의 그 이론적인 뒷받침을 한 논문이 바로 그겁니다. Neutrality under influenced by USA. 그 논문인데요. 내가 한번 읽어봤어. 우리 집에 그 책이 있어요. 읽어봤어. 읽었을까요? 못 읽었을까요? 못 읽었어. 한 페이지를 제대로 못 읽었어요. 물론 전공이 다르죠. 전공이 다른데 무슨 우리 핵공학처럼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거기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개념 자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는 아마 다를 겁니다. 그 안에 한 단어 밑에 들어가 있는, 한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이 그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논문과 페이퍼가 뒷받침돼야 되는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 내가 못 읽었어요, 결국은. 읽다가 저도 미국에서 PhD 한 사람이에요. 읽다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의 영어는 말과 글에 다 유창해서 그의 레토릭은 미국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건 뭐 레토릭은 아니었는데 하여튼 논문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로버트 올리버 박사라는 분은 이승만 대통령을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설명한 게 여순 반란 사건. 좌파들이 얘기도 많이 해요. 여순 반란 사건에서 사람 많이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의 위기에서 신생 대한민국을 구출해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 그러면 좌파들을 죽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오냥오냥해서 넘어갔더라면 나라가 망할 뻔한 거죠. 안보를 확보했다. 그 다음에 6.25 전쟁 위기에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막강한 군대를 만들었다.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조봉암을 초대 농림부 장관 임명해서 지주 출신의 당원들, 지주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논란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봉암은 농림부 장관 4개월밖에 안 했는데 조봉암한테 이런 그 타이틀을 주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말도 하는데 하여튼 그분이 농림부 장관에 있을 때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분이 양해해야 되는 일이었고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 않고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런 것을 해보지 못한 그 일을 이승만 대통령은 했어요. 설득하고 해서. 저도요, 이승만 대통령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 한미동맹 맺을 때에 그 포로수용소 일방적인 석방하고 막 씨름하고 그 한미동맹을 맺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그런 철저한 투지가 없다 그러면 작품을 못 만들겠더라고. 저도요, 생각하면 선한 생각은 참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의지와 도끼가 없더라고. 제가 문제가 그거더라고. 이제는 어떡할 거예요? 내가 고칠 수도 없고, 이제 인생 거의 다 살았는데. 이승만이 훌륭한 거예요,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죠.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학교를 만들고 해외 유학을 장려했다. 많은 사람을 해외 내보냈다. 결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게 뭐냐. 한국 원전의 약진.
제가 한전에서 1970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한전에서 스카웃 하더라고요. 우리 원전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계약이 언제냐면 1968년도부터 저보다 한 8년, 10년 선배들을, 한전에 있던 선배들을 모았어요. 원자력 팀을. 박 대통령이 시키니까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당시에 돌아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70년도 우리 졸업하는 우리를 뽑았어요. 제가 공부를 잘 못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장학생으로 4학년을 다녔습니다. 다니고 그때 이제 돈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입사해서 또 내가 일을 하는 건 별것도 없는데 월급을 그렇게 많이 주더라고. 그 당시에 너무 고마웠는데 이래가지고 언제 은혜를 다 갚나 했더니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게 플러스가 되긴 됐더라고요. 플러스가 되긴 됐는데 우리 뭐 고리 1호기 역사는 제가 항상 이런 설명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197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다 끝나가지고 7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1350억 정도 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350억은 요즘으로 생각하면요 푼돈 같죠? 푼돈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1300억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600조, 650조. 그만한 돈으로 650조짜리 프로젝트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제 앞에 원자력 1기가요, 얼마나 일을 잘했냐. 저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1.5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원자력 1.5세대. 이 원자력 1세대, 첫 번째 세대가 얼마나 일을 잘했냐. 그 당시에 나와 있는 상업용 원자로를 다 조사를 해서 가장 좋은 노형을 골랐어.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터졌죠. TMI 사고, 체르노빌 사고, 후쿠시마 사고, 여러 가지 사고들이 터졌는데 그 중에 가장 안전한 게 지금 고리 1호기 타입이에요. 이게 결국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원전 타입입니다. 타입인데 그래서 그 선배들이 정말 내가 박수 쳐주고 싶고 너무 훌륭하다. 넘버 2. 이분들이 계약을 할 때 그건 이제 기술자가 아니라 저기 이제 계약직 쪽에서 했는데 계약을 할 때 기가 막히게 했어요. 계약을 할 때 보통 이제 그런 장기 계약을 하게 되면 8년 이상 계약을 합니다. 1968년도에 사인을 해서 준공을 언제 하냐? 그러면 1976년이나 1978년이나 이제 그때 합니다. 그러면 이제 8년, 이건 사실은 10년 첫 턱이라 10년 가까이 걸렸는데 78년도에 준공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펌프를 언제 사오냐? 펌프를 1968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기초 타설하고 올리고 이제 밸브 이런 거 설치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게 펌프 같은 걸 놓으면 1900 아마 한 68년, 70년, 72년, 73년쯤은 펌프를 사오기 시작을 해야 돼. 그럼 그 펌프 가격은 그거 다 해서 물가 인상 다 계산해서 다 줘야 되잖아요. 이걸 누가 사오냐? 웨스팅하우스가 사와요. 우리는 턴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관여 안 해. 네가 알아서 싼 거, 제일 싼 거, 품질 좋은 거 사서 네가 갖다가 설치해. 내가 돈 주면 되잖아. 펌프, 밸브, 배관 모든 것 다. 그 웨스팅하우스 좋아. 너는 아는 게 없으니까 내가 해줄게. 그래서 계약을 한 게 No escalation, fixed price, 고정가 계약을 한 거예요. 1350억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 경제가 얌전하게 굴러갔으면 웨스팅하우스가 손해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1차 석유 파동이 났습니다. 73년도에 한참 고리 1호기 건설 중에 석유 파동이 났어. 모든 물가가 2배, 3배, 4배 뛰어 올랐습니다. 월급도 올라갔지, 직원들 월급도 올라갔지,
제 기자재 값 올라갔지. 다 올라갔어요. 웨스팅하우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웨스팅하우스 완전히 박아 있었습니다. 그때 멍든 웨스팅하우스가 지금도 멍이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리 1호기 성공시켜가지고 우리말로 그래요. 길에 걸어가다가 황금 덩어리 하나 주웠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다 그랬어. 포항제철이 그랬고, 포항제철도 고철을 사오는데 어떻게 하다가 고철이 싼 게 걸려가지고 장기 계약을 해서 사놨더니 이게 막 고철 값이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재미를 어마어마하게 봐버렸죠. 삼성에서 반도체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반도체 시작을 했는데 첫 반도체 수출품 만들어서 뭐 하여튼 뭐 무슨 디램인가 뭐를 만들어서 첫 수출하는 거예요. 삼성 거 누가 사줍니까? 한 번도 경험도 없는 회사 거를. 그때 세계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었고요. 근데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는 천우신조라고 그러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플라자 협상을 했어. 일본 이리 와. 세계 다른 유럽의 재무장관 다 불렀습니다. 미국에서. 뭐 다른 얘기는 다 빼고 앞으로 일본이 세계 시장을 너무 석권해서 안 되겠으니 일본 환율을 2배로 올려라. 1달러당 360엔 그러면 1달러당 180원만 받아라. 수출이 될까 안 될까요? 일본 그 망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때부터 30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미국이 중국에다가 그걸 요구를 합니다. 중국 엔화 45% 인상하시오. 지금 1달러당 얼마 하죠? 189원, 190원쯤 되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달러당 190유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45% 인상하시오. 그렇게 되면 1달러당 120유안 이렇게 올리라는 얘기예요. 중국 수출 안 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관세 60% 때리는 거예요. 중국이 버티거든. 안 올려준다고 그러고 버티거든. 왜냐면 자기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60% 관세를 매기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매길 겁니다. 일본이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이 됐고 우리나라 반도체가요. 그 엉성한 물건을 가지고 시장을 뚫고 들어간 거예요. 어느 틈새에 일본이 욕보고 있는 사이에 뚫고 들어가서 지금 일본 반도체 완전히 망했죠. 반도체 다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삼성이 좀 위기를 겪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우리나라가 살아나간 이 배경이 보면요. 다 하나님의 손길이 다 뒤에가 있는 거예요. 다 뒤에가 있어요. 하여튼 고리 1호기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망하고 우리는 주웠습니다. 주워서 우리는 그거 하고 바로 고리 2호기 들어갔죠. 월성 1호기 들어갔죠. 이제 저는 월성 1호기 들어갔었어요. 고리 2호기 들어갔더니 필리핀이 가만히 보니까 와 한국 잘하고 있거든. 우리가 1년 반 만에 원가 회수를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발전소 돌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만에 원가 회수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국가 예산만큼 벌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국가 예산보다도 더. 나라가 이렇게 장사가 되니까 1년에 소득이 국민 총생산이 15%, 16% 막 이렇게 올라갔죠. 우리는 그때요. 우리 젊을 때죠. 그때 서울 하늘을 봤어요. 서울 하늘에 보면 군데군데 타워 크레인이 올라가면서 막 건설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때 뭐가 뭔지 몰랐죠. 세계 나라가 다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랬지. 야, 우리나라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분야마다 올라가고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여기 바라크. 바라크가 무슨 말이죠? 히브리 말로 축복이에요. 축복. 버락 오바마, 버락도 축복의 뜻이죠. 근데 버락 오바마 그건 나쁜 놈입니다. 진짜 뒤에 얘기 나오지만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체코에 얼마 전에 신규 원전 지금 우리가 1차 협상 대상자로 올라갔고요. 이거 말고도 현대건설에서 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해서 미국 국내 원전을 수주해서 하겠다고 신문이 났더라고요. 그것도 좋죠.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우리 한전에서 꼭 안 해도, 한수원에서 안 해도 국내 업체가 웨스팅하우스 붙들고 들어가는 건 뭐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한국이 앞으로 굉장히 잘 나갈 거다. 이제 어떤 분들이 스마트 원자로 묻더라고요. 오늘 근데 스마트 원자로를 질문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스마트 원자로는 30만짜리 정도 원자로를 작게 만들어서 하는데요. 스마트 원자로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모든 시스템을 조그만한 그 모듈 안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발전소가 사고가 나면 지진이 나거나 안에 무슨 무엇이 망가지거나 이렇게 하면 이 지금 있는 원자력 발전소는 그 안에 펌프로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찬물을 막 집어넣어서 녹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스마트 원자로는 그런 장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자연 냉각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데 문제가 뭐냐? 30만짜리 작게 만들이. 우리 원자로 모형이 왜 140만이게요? 용량이 왜 그러게요? 용량을 올리면 올릴수록 경제성이 좋아지거든. 한 부지 내에서 100만짜리하고 140만짜리하고 140만짜리가 훨씬 더 경제성이 좋죠. 그죠? 예. 한 땅에서 올리는데. 용량을 줄이면 스마트 원자로, 그러니까 중소형 원자로를 30만짜리를 설치하게 되면 경제성은 나빠져요. 근데 그걸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그 뒤에 그 내용은 제가 졸업하고 난 다음 얘기라 뭐 하여튼 자기들 말로는 우리나라밖에 대안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거 믿습니다. 아마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우리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땄고, 또 지금도 여러 나라를 지금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전이 굉장히 효자노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은 빛의 사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뉴턴이 워낙 유명한 과학자잖아요. 알렉산더 포프라는 그 당시에 있던 영국의 학자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뉴턴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대한민국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승만이 있었다. 예.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이 세상 끝이 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엔드 타임에 제가 왜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냐? 지금 세상 끝이 다 됐다. 제가 심지어는요, 이걸 한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게 빠지더라고요. 빠져가지고 내가 우리 식구 보고 그랬어요. 아마 금년도 나팔절쯤, 나팔절이 아마 9월이나 10월절 때가 나팔절인데, 나팔절에 이스라엘 절기로 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언제 오시겠어요? 나팔절에 오시거든. 그래서 아마 내 생일을 이번에 지낼 수 있을까, 땅에서. 제가 농담같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년 나팔절 이제 통과했어요. 나팔절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내년 나팔절 또 한번 긴장하고 쳐다봅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세상 끝에 있는데, 자, 엔드타임에 부르시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로마서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백성이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로서, 뭐 예를 들면 일본 사람, 아니면 대한민국, 아니면 또 중국 사람, 이렇게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이 됐어요. 예. 두 번째, 그들이 넘어짐으로.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까불고 자꾸 반역하고 말 안 듣고 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을 상실한 거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니라. 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이스라엘이 안 넘어졌으면 나한테까지 구원이 왔을까요? 못 왔을까요? 안 오지. 근데 이스라엘이 넘어져 준 거야. 넘어져 주는 바람에 내가 구원받는 섭리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식이 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하느라. 사도 바울이요, 자기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그렇게도 원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얘기하죠. 저는 처음에 잘 모르고 바울이 이방인들을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이방인을 사랑해서가 아니더라. 이방인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바울은 내 백성이, 내 형제가 구원받기를 차라리 구원을 못 받으면 차라리 나도 구원 안 받아도 좋겠다. 꼭까지 얘기할 정도로 자기 동족 구원을 갈망을 했습니다. 근데 안 되거든. 백방을 써도 안 되거든. 그래서 정면 승부가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로 돌아가냐?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뭐냐? 이방인에 가서 이방인을 복음화 시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이 날 것이다. 시기 질투가요, 이렇게 또 잘 좋게 쓰이더라고. 시기 질투가 가인이 무슨 마음으로 아벨을 때려 죽였을까요?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그걸 가만히 듣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요, 저도 시기한 사람이 있었지만, 저도 시기 받은 적이 많아요. 시기 받은 적이 많아요. 우리 같은 또래가 승진할 때가 되면 승진 명단 발표를 전국적으로 때립니다. 한전은 전국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 다들 긴장을 해가지고 일하다가 펜 떼놓고 앉아가지고 막 듣습니다. 어디 고리 원자력에 누구, 또 월성 원자력에 누구 이름 부릅니다. 그래서 1직급 승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안 된 사람은 된 사람을 시기합니다. 근데 내가 그걸 보면서 시기심이 이렇게 센 거구나. 그렇게 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보니까 이 시기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좌우가 되더만. 여러 가지 좌우가 돼. 그걸 이용하는 것 같아. 바울이 돌아가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아시아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 발길을 돌려서 새로운 계획을 만들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카이로스라고 썼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요, 1948년도에 같이 건국했습니다. 하나는 5월 14일, 하나는 8월인가요? 우리나라 건국일자 8월 15일 건국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 있는 윤순현 선교사라고 있어요. 우리 동생 이름이 윤순현인데 우리 동생 이름하고 똑같더라고. 윤순현 선교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사야서에 있죠.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이 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방인 나라예요. 히브리 문자로 고이 이방인 나라, 이방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5절에. 그래서 이 윤순현 선교사가 뭐라고 얘기하냐? 부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코레라고. 코레가 이 부른다를 명사형으로 바꾼 것이고, 아라고 돼 있는 것은 알레프의 제일 끝에 알파벳의 제일 첫 번째 글자인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나라. 마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주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처럼 우리 평양 지역의 대부흥도 주님을 놀라시게 했었다.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할 만큼 빛나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 유대에 적대적이지 않는, 그러면서 유대에 적대적이지 않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예,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요. 참 감동이 많이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굉장히 오해하고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요, 트럼프를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냐? 지난번 대통령 1기 때 한국 국회에 와서 연설하는 걸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야,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우선 영어를 잘하더라고. 한국어도 잘하나? 근데 그 내용이 끝내줘요. 저런 내용이면 문재인이가 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런 연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재인은 할 줄 몰라. 트럼프가 하더라고요. 자기 골프장에서 박성현이가 그때 골프 우승했거든요. 그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코리아의 골프 선수들, 세계 탑 10 랭커 중에 8명이 한국 선수다. 그 정도로 코리아는 발전했다. 사우스 코리아는. 박성현이가 우리 골프장 마라라고인가 골프장에 와서 우승한 거 당신들 아십니까? 이래가면서 해요. 이야, 나 그때 홀딱 넘어갔어요. 근데 트럼프가요, 네, 그 뒤에 나오지만 트럼프 취임하고 지금 한미 동맹을 신령한 동맹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 이거 이 다음 거 없어요? 끝났어요? 아니, 내가 저기 수정해서 보냈었는데 이게 처음 보낸 걸 올린 모양이네. 네, 됐어요. 끝내지 뭐. 끝내는데. 네? 마지막에 온 걸. 두 번째 거. 그럼 내가 파일 새로. 오케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뭘 제가 썼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신앙 고백한 걸 여러분 동영상 보셨죠? 거기 보시면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국교가 아니지만 미국은 국교가 없습니다. 국교가 없지만 대통령이 특정 종교를 우리나라의 반기독교 세력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특정 종교를 막 피하라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독교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 각 집집마다 이 성경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애들을 가르쳐야 된다. 근데 왜 트럼프가 그렇게 하냐? 지금 바이든 정부가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바마가 대통령 되고 뭘 했냐?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시켰습니다. 미국을 망친 나라가 오바마입니다. 나는 오바마가 대통령 때 오바마를 또 좋아했어요. 그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오바마가 말을 너무 잘하는 거야. 잘생긴 건 잘 모르겠어요. 시커매가지고. 잘생긴 건 잘 모르겠는데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말도 잘하고 그때 그 마지막 그 퇴임하기 직전에 어디 파티장에 가서 마이크를 탁 들고 마이크를 하면서 실수하는 척하면서 마이크를 탁 떨어뜨리면서요 하는데 내가 거기 넘어갔어요. 오바마가 너무 말을 잘하더라고. 그 젊은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그런데 오바마는 젊지만 바이든 늙었지만 바이든이 오바마 쫄병입니다. 자기들 그 세계에서는 쫄병이 후임이라고. 지금 바이든은요 오바마 3기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오바마 1기, 오바마 2기, 오바마 3기 했다 얘기합니다. 바이든들. 이번에 바이든이 잘려나갔지만. 근데 그때에 오바마 1, 2, 3기를 거치면서 미국을 완전히 타락시켰습니다. 완전히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아는 거예요. 난 트럼프가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껄렁껄렁 해가지고 겉으로 보이기만 예수 잘 믿는 척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성경 들고 나와서 설명하는 걸 쭉 들으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이더라고. 트럼프가 자기 애를 가르치는 걸 봤습니다. 자기 애가 요만할 때. 자기 집무실에서 쫓아 들어오더라고, 애기가.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딱 붙들더니 너 마약하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한 방울도 안 돼. 자기도 술 한 방울도 담배 한 모금도 아직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 공부를 하고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그것도 가짜 뉴스래요. 여자 관계 뉴스도 다 가짜 뉴스.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래요. 가짜 뉴스고 이 트럼프가 그래서 결국은 신앙적으로 미국을 잘 끌고 나갈 것이고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make America pray again. 우리가 다시 기도하는 미국으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make Korea pray again. 우리도 그렇게 하자. 우리도 기도하고 미국하고 기도 동맹을 맺어서 같이 열어나가면 옛날 그 레이건이 소련을 붕괴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어디 붕괴보다도 남북 통일시켜가지고 북한을 흡수 통일해가지고 이 나라를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꿈을 가져보는 겁니다. 끝내겠습니다. 진짜.